오래간만에 와보니까 이 건물이 생겼는데 제가 우리 이철상 교수님하고 연배는 제가 하나 위에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학교를 83년도에 다녔는데 그때 교련을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토복 이런 거를 했던 데인데 오늘 그 생각하면서 보니까 건물이 다 생겨서 옛날에 있던 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되게 좀 이제 늙었구나. 근데 제 느낌에는 저는 되게 그 젊게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향점은 그 다니엘 크레이그인데 그런 느낌은 전혀 안 들죠. 얼굴을 갈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나이 들어도 좀 젊게 살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뭐 자유주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제가 그 25년 차 교수이고 박사는 30년 차가 됐는데 그동안 뭐 연구도 있고 활동도 하면서 관련된 내용들만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재난 환경과 적응 방안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의 연구 상황 주로 이제 나라에서 연구비를 대주니까 국가 사업의 방향하고 우리가 좀 궤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적응 방안이라고 쓴 이유는 이제 요새 기후 변화 때문에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감, 뭐 대응 이렇게 썼었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제 기후에 적응하자 그래서 뭐 UN ISR에서도 뭐 이름 바뀌었지만 DRR에서도 CCA라는 클라이밋 체인지 어댑테이션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발표드릴 순서는 뭐 네 개 정도를 했는데 37페이지에 있는 그 과학기술 이런 거는 그냥 쓱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물 정책 방향이 어떤지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한번 다시 확인했으면 좋겠고요. 이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되게 기분 좋아지는 PT인데요. 이거를 준비하면서 여기저기 모아보니까 사실은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고자료 2011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첨부이 안 됐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나온 자료는 80년에 1,700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 환율하고 막 이런 거를 막 왔다 갔다 해서 우리가 아는 것도 다르지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96개 중에서 84등의 나라였다가 그 194개 중에서 30위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60년대인데 100달러이고 저하고 가까이 지내는 우리 이항재 부장님이 그 보니까는 80년대 다닌 거더라고요. 1,700불이니까 17배 정도의 경제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해서 5천 원짜리 스타벅스가 이제 저한테는 10만 원 정도 하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뤘다. 그래서 더 기분 좋은 거는 이제 우리가 3050 클럽이다. 그래서 3050 클럽은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달러이고 인구가 5천만 명이 되는 나라죠. 그래서 강대국의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되게 재미있는 게 1번으로 된 게 일본이더라고요. 일본이 이제 92년도에 첫 번째 성공우공 클럽에 도달을 했고 이제 미국이 이제 96년도 그리고 우리가 알만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가 비슷한 시기에 이거 다 환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요 근처쯤 된 거죠. 그리고 14년 지나서 2019년에 우리가 일곱 번째 성공5금 클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고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다음은 누구지 그랬더니 열 번째는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지금 현재 성공5금 클럽이고 이거를 들어감으로 인해서 진정한 의미의 이제 강대국이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에 순위를 보면 생각보다 되게 뒤져 30인데 사실은 이게 강대국이고 강대국하고 비슷한 게 이제 강소국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약소국이었고 다른 사전적인 의미 약대국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그건 민망해서 별로 안 쓴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강대국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32가 된 거죠. 뭐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1조 달러를 수출한 꽤 부자인 나라의 지표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홉 번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뜻밖의 네덜란드가 있더라고요. 네덜란드가 아마 중개무역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 이런 자료들은 이제 가공하기에 아까 저 이렇게 설명해 주신 걸 가공하기에 나름인데 우리나라가 2만 불에서 3만 불 넘어올 때 되게 애먹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우리가 천억 불을 수출한 게 88년이고요. 2011년에 1조 달러가 돼서 이 천억 불에서 1조 달러 10배 되는 기간을 또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다 포장입니다, 이거. 그래서 평균 26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가 23년 만에 도달했다. 이게 대단한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또 BTS를 비틀즈에 비유하기도 하니까 이런 거 보면 대단한 발전을 이뤘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재해 연보이는 걸 좀 정리를 한 건데요. 이게 제가 15년 정도까지는 되게 열심히 해서 그때까지는 업데이트를 하고 10년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큰 위험성이 없었으니까 그냥 보면은 2002년도에 그 자연재해로 270명의 사망자가 있었어요. 근데 2020년에 2002년에 루사를 빼면 사실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해일 같은 경우는 25만 명 정도 사망을 하니까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진짜 괜찮은 나라 같아요. 근데 또 요거는 행정안전부에서 나왔던 자료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전한 나라인데 국가에서 정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사회재난에 좀 약하다. 안전사고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전체 사망자가 있으면 그중에서 안 죽어도 되는 사람들, 안전사고로 죽는 사람의 비율이 얼마인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12.8%, 그다음에 OECD는 6.4%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난 관리는 잘하는 데 비해서 이 아직 조금 뭔가 좀 어설픈 구석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반복적인 대형 재난이 발생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뜻밖의 자연재난은 별로 없고요. 이 대규모 지진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낚싯배 사고, 뭐 제천 화재 이런 사고들이 의외로 사망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요새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늘어난다. 이거는 우리가 그 약간 그 뭐라 그러죠? 그 냄비 안에 들어있는 그 그 생각이 안 나죠. 깡총깡총 뛰는 거 있죠? 개구리. 네. 개구리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깡총깡총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65세 이상의 연령을 가지고 그 사회가 얼마나 늙었나를 판단을 하는데 14%가 넘어가면 65세 이상의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 사회다라고 그냥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을 쭉 보는 거죠. 그랬더니 그잘 나가는 일본이 그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한 19년 정도가 걸렸고 선진국으로 얘기하는 이제 OECD 국가들이 한 24년이 걸렸는데 우리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에 그 고령 사회에 들어왔는데 내년 정도가 되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통계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14년, 그다음에 신흥국은 23년인데 우리가 이 경제적 성과만큼 이 나이를 확 먹고 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학생들이나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부지런히 좀 애를 낳아서 이걸 좀 유지시켜야 되지 않나. 저는 글렀잖아요. 아무도 안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런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요새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재난, 복합적인 재난이 발생한다. 그래서 뭐 벌써 이제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잖아요. 사실 만 2년이 안 됐거든요. 재작년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뭐 구제역, 뭐 메르스, 코비드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사실은 이게 과거에는 별로 없던 재난인데 뭐 어떤 분들은 야 코비드 왔는데 태풍 오면 어떡하지? 지진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보면은 2011년도에 동일보 대지진에서 그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하고 이제 후쿠시마 원전까지 이제
멜트다운이 됐죠. 그래서 자연 현상이 유발한 사회 재난이 된 거고 또 이제 같은 해네요. 태국에 대홍수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때 이제 태국이 이제 그 개발도상국에서 부품 수출을 많이 하니까 이 반도체 공장들이 침수가 됐어요. 아마 이때 사진 보시면은 그 비행기 바퀴가 물에 잠긴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재난들의 피해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 그래서 참 포장도 잘해요. 그래서 이 기후 변화 시대가 종식을 했다. 그래서 되게 좋은 건지 알았더니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했다. 뭐 이거 까니마 똑까 제가 어렸을 때 뭐 되게 무서운 사람 뭐 이마로 도끼까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 최근에 들어서는 좀 애들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장마라는 거에 되게 취약했었고 이제 태풍은 거의 포기를 했던 거죠. 60년대에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와서 보니까 얘네들이 같이 오는 거야. 태풍하고 집중호우하고. 그래서 이 과거에보다 훨씬 그 기록을 갱신하는 강우량이 발생하는 기후 위기 시대가 도래됐다. 또 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가뭄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속된다. 그래서 뭐 브라질, 뭐 호주, 뭐 미국 남서부는 사실은 제가 학생 때부터 가뭄이었는데 아직도 가뭄이죠. 근데 또 재밌는 거는 호주 같은 경우는 작년에 아마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비가 오고 나니까 몰랐는데 여기가 모기에 거의 뭐 파라다이스래죠. 그래서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모기가 많이 생겼는데 모기를 본 사람이 거의 없었대요. 하도 오랫동안 가뭄이라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가뭄이 계속된다. 이거는 이제 환경부 보도 자료에 있는 건데요. 사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다 안 맞아요. 제가 한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따온 건데 그래서 서울이 이제 불투수 측면이 불수수면 비율이 50%를 상회하고 뭐 전국적으로는 뭐 제가 있는 충남 같은 데는 이제 8% 정도인데 이 특히 이제 환경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그 어떤 물 환경 측면에서 보면은 불투수면 자꾸 포장을 하는 게 도시 물순환의 왜곡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 사람 생각이죠. 그래서 이러한 불투수층이 증가를 하면 뭐 열섬 현상이라든지 하천의 건초나 집안 침하, 홍수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뭐또 다른 측면인데요. 이제 메가시티죠. 그 메갈로돈이라는 영화가 있죠. 엄청 크다. 이제 메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하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서울, 인천이 2천만 명 정도의 인구로서 메가시티다. 메가시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직업이나 이제 환경이나 의료 서비스 같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계속 집중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아권이 되게 많고요. 그 뭐 저쪽 상파울루나 이런 데도 있고 아주 특이한 거는 그 자세히 안 보이지만 그 독일하고 이태리에는 메가시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 전통적으로 독일이나 이태리는 이제 도시국가 개념으로 발달을 해오다 보니까 굳이 미넨 사는 사람들이 베를린까지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부터 도시국가였던 나라들은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메가시티가 2015년 기준으로는 전 세계 34개 정도 있고요. GDP로는 15%, 뭐 인구로는 9% 정도가 거주하고 있다. 그래서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메가시티가 생기면 뭐 에너지, 교통, 물 문제 같은 게 생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면적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CO2 배출량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문제 관점에서는 이 포장 유역이 많이 늘어나니까 도시용수나 그다음에 물 부족, 수질 사고 같은 거에 발생 가능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요건 뭐 그냥 쓱 정리한 건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렇게 찾아보는지 몰랐어요. 기후 변화를 이제 과거에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느 순간에 기후 위기라는 설정으로 많이 찾아본대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기후 위기에 대한 고민은 좀 많은가 보다 하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요거 이제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게 바뀔까를 찾아본 거죠. 그래서 이 재난이 이 50년간 11,000건 정도 발생했다.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WM에서 정리한 거니까 빠진 것도 있고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래서 50년간 한 206만 명이 사망하고 3조 6천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경제적 규모의 31% 정도가 물재해랑 관련이 있다라는 게 이제 WMO의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10년 동안 한 3조 6천억 대 그중에서 95% 정도가 이제 물 관련된 재해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비해서 이 물 문제를 포기하고는 이제 재난이나 안전을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요 밑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되게 재밌죠. 호우주의보, 강풍주의보, 폭염주의보, 폭염경보. 그래서 아주 이 코딱지만한 나라에 굉장히 그 다양한 정보가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출처가 그 김진수라는 분이 기후변화 대응 도시용 대책 국회 입법조사처에 계신 분이 쓴 보고서예요. 이런 분들이 또 우리 쪽의 전문가가 아닌데도 이런 거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0년 빈도 강수량이 이 20세기 초보다 124mm가 증가했다. 이건 막 포장하는 거예요. 뭐 이거 전문적으로 보면 지속 시간도 없고 정확한 뭐 그런 거 없는데 이렇게 확 쓰니까 엄청 늘어나는 거죠. 이거 연간으로 하면 막 100mm 이상도 늘릴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집중호우, 그러니까 하루에 80mm 오는 것도 그 발생 횟수가 굉장히 늘어났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는 물 재난을 피하고는 피하지 않고는 피해를 줄일 수가 없는데 이러한 상황이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 것 같죠? 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부적강우량 전반적으로 한 150mm 이상이 왔었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가뭄도 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홍수와 가뭄이 동시에 뭐 발생되거나 반복적으로 발생되니까 그 시공간적인 변화가 되게 극심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쓱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2022년도에 나온 건데 사실은 왼쪽 아래 그 있는 저기 빈도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어디서 보고 따놨는데 출처가 조금 헷갈리긴 해요. 근데 이게 금방 없어졌어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잘 보시면 그 기상청 서초 강남 주로 이제 서초 강남에 그날 그때 비가 많이 왔는데 3시간 빈도가 제일 작은 애가 569년이에요. 그리고 이 기상청 거 보면 2151년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게 제가 만든 표는 아닌데 이게 지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서초동에 살고 있는데 서초동의 1시간의 그 발생 빈도는 약 80년, 3시간은 한 1300년, 그리고 24시간은 70년 정도 해당하죠. 그래서 이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이 3시간 이내 강수량이 되게 중요한데 굉장히 그 짧은 시간에 집중적인 강우가 와서 피해가 발생했다. 이 강남역 침수가 이 발생했을 때는 저는 이제 동네에서 가까워가지고 이날 사실 집에 있었는데 친구가 LP판 틀어주는 카페 동네에 나오라고 해서 나 안 나가겠더니 1시간 있다가 저기 그림을 보내줬더라고요. 차가 하나 떠다니고 또 안 나오게 잘했다. 굉장히 비가 많이 왔었죠. 2010년에도 사실 비가 많이 왔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이 광화문이나 강남역에 전부 다 지하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의 안정성이 다 확보가 안 되지 않을까.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별 얘기가 없이 잘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그래서 대충 뭐 60년대 후반, 67년 정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가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정신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가뭄에 대한 연구를 하면은 이때쯤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산술적인 간격은 아니지만 여기 있는 요 선들이 시간을 대충 맞춰 놓은 건데 이게 조금씩 짧아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요새 갑상선 암의 발생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 그러는데 갑상선으로 돌아가시는 분은 별로 없는데 암 발견은 늘어났대죠. 그래서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뭄의 범위를 너무 축소시켜 가지고 거의 뭐 한 두세 개 시 정도에도 가뭄이라고 막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요새는 이제 또 새로 나오는 게 이 초단기 가뭄이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약간 불만족스럽긴 한데 뭐 어쨌든 간에 뭐 미국에서 이 초단기 가뭄에 대한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뭐 우리도 이런 거를 이제 반영해서 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외수재해, 내수재해, 뭐 하천변 도로 피해, 그다음에 우리랑 별로 상관없어 보이는 사면재해, 토사재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그러한 피해를 입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이러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가 3050 클럽이니까 사실은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다음은 이제 물 관련 정책 방향인데요. 아, 이런 표 싫은데 이런 그림 보여주면 이거 다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저기 족보 니네 오대조 할아버지가 장군이셨다. 너는 뭐 하냐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우리나라 그 재난관리 총괄 기관이 이제 행정안전부죠. 행정안전부가 해방 이후에는 내무부, 치안국, 건설국 이렇게 있었다네요. 그래서 60년 이후에 그 경제기업 밑에 국토건설청이라는 이름으로 있다가 이제 62년도에 건설부가 생기고 맞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91년부터 98년까지는 내무부에서 재난관리를 총괄을 하다가 삼풍백화점이 95년도에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민방위 재난관리국이라는 걸 만든 행정자치부가 됐고요. 그래서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한 250분 돌아가셨거든요. 세월호도 한 300명 이상 사망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마다 이 명찰을 계속 바꿔껴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였다가 안전행정부였다가 국민안전처였다가 행정안전부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바뀌는 게 보시는 것 같이 아주 끔찍한 대형 사건을 맞을 때마다 이제 이런 조직의 변화가 있었었고요. 그다음에 이 행안부에서 생각하는 건데 행안부 쪽에서는 이거 제가 만든 PT가 아니고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난관리 체계를 혁신하고 싶다. 그래서 이 행안부는 굉장히 좀 관료화돼 있죠. 그래서 모든 게 자기네가 이렇게 예산만 주면 다 된다는 생각을 하는 좀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생각은 약간 빅브라더 같은 느낌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안 오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면은 제가 저희 학교가 있는 서산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행안부에서. 야, 니네 비 오는데 준비됐니? 이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 그 침수 사건 같은 경우도 본인들이 좀 본부에서 먼저 알고 좀 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상황 관리하고 정보 전달 체계를 조금 더 개혁하고 혹은 개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이제 GIS 기반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자의 전문적인 능력 없이 시스템으로 가능하면 자동적으로 다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좀 이 관리자가 확인하는 이런 수준으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 인적 물적 기반을 강화한다 그래서 방재 안전 직렬도 이제 만들었고 그다음에 재난 안전 통신망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환경 물 관리하고 관련돼서 이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또 이제 물 관리 체계가 좀 바뀌었죠. 그래서 아 이게 아까 그 행안부랑 좀 비슷한 느낌의 PT인데 역시 할아버지 PT죠, 일명.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여기 가운데죠. 산업 발전 중심의 투자원 개발을 해온 거죠. 그래서 여기 80년대까지는 대충 이런 분위기였고 그다음에 이제 90년대부터 10년은 친환경 수질 생태 관리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고 2010년대부터는 기후변화 적응 친수 활동을 통해서 이역 통합 물 관리를 하겠다라고 물 관리 정책이 크게 이제 바뀌어 온 겁니다. 마음에 안 들으셔도 저도 그래서 그런 얘기 들을까 봐 다 찾아온 거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물을 수량을 확보한 수준에 있다가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니까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더 나가서는 기후 변화까지 적응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밑에 있는 표에 보시면 물 관리 일원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하천은 행안부,
그다음에 국가지방하천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발전용 댐은 산자부, 농업용 도시는 이 농림부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저게 다 통합 관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 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개죠. 물 이용, 물 환경, 물 재해, 물 흐름 이렇게 네 단계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물 재해에 관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가뭄, 홍수 등에 대비해서 단수나 침수 등 결과적인 거를 다 예방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개별법에 따른 아까 보시면 뭐 산자부, 뭐 국토부 나눠져 있는 거를 물 관리를 했을 때 물 순환 촉진법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하겠다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 통합 물 관리 차원의 물 문제에 대응할 수 있고 또 효율성이나 예산 절감도 가능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잘 안 될 것 같은데 국민이 체감 가능한 물 관리 일원화 달성. 근데 사실은 이제 이 건설, 토목, 수자원 이런 거에 사실은 어떤 한계점인데 현 상태가 가장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수돗물 계속 나오고 이 지하철 운행되고 하면은 가장 좋은 상태니까 우리가 타겟점을 더 올릴 수가 없어요. 목표치가. 그래서 이 국민이 체감 가능한 일원화가 되기는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물이 계속 잘 나오고 침수가 안 되면 물 관리 일원화가 잘 됐을까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할 것 같은데 아무튼 여기선 환경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 관리 일원화 정책을 하면서 요새 이제 그 DNA 기반 기술을 개발을 하겠다. 그리고 DNA 이거와 같이 해서 디지털 트윈 기술을 구현을 해서 도시 공간에서의 물재해 예방을 하겠다. DNA는 그 디옥시 리보 핵산인가요?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처음에 보시면 저는 이제 할아버지니까 왜 저기 DNA가 나오지? 예? 그 다른 의미의 DNA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그 국가 하천이나 대규모 하천들은 범람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소 침수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내수에 와서 이 녹색 도시 공간이나 아니면 이런 저류지 같은 경우를 이제 생활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좀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물재 예방도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어요. 아마 이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거의 이제 구조적인 대책으로 갔는데 이제 비구조적인 대책도 해야 되겠다. 그 와중에 요새 또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대심도 터널이죠. 근데 또 한 3, 4년 가뭄이 오면 또 하다가 예산이 중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이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지 침수가 안 될까 하는 것을 이제 시설 확충 측면이나 설계 및 운영, 제도 정비까지 해서 이렇게 비교적 장기 플랜을 짜놓고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보면은 이제 얘기됐던 게 너무 이제 시설만 하고 있다. 시설을 막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공간적인 특징을 가지고 이 전반적인 그 시스템 자체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자. 같은 뭐 하수관망을 깔아도 효율적으로 잘 하자. 근데 또 이제 배치되는 게 물을 빨리 뺄 건지 저류 개념인지 소통 개념인 거에 또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아무튼 과거보다는 좀 총괄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요건 이제 뭐 이 우리가 아까 처음 보여드린 PT랑 비슷한데요. 그래서 2000년에 들어오면서 유엔에서 그 밀레니엄 디벨롭 골이라고 해서 MDG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얘가 이제 한 15년 되니까 야, 옛날 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그래서 SDG로 바꿨죠. 그래서 서스테이너블 디벨롭 골이라고 바꿔놨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중에서 아무도 본 사람은 없겠지만 17개 목표하고 169개 세부 목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아래에 있는 게 17개의 목표인데 이 물하고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물과 위생, 회복력 있는 인프라와 산업화, 회복력 있고 지속 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응 이런 것들이 이제 물하고 관련된 항목인 거죠. 그래서 유엔에서도 17개 중에서 4개 정도가 물하고 관련될 정도로 되게 우리가 중요한
전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사실 이 PT는 좀 약간 느닷없어 보이긴 하는데 제가 했던 과제에서 만들었던 PT예요. 그래서 이 탄소 정책하고 관련된 건데 아까 초반에 나왔던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탄소 발생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기후가 올라간다라는 거고 2015년도에 이 195개국가가 그래서 모여가지고 파리에서 이 합의문을 채택을 했죠. 근데 지금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난 싫어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그 4.2 기가톤, 그러니까 1기가가 10억 톤이죠. 42억 톤 정도의 그 탄소를 발생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1.5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증가시키려면 2050년까지는 탄소 발생량을 제로로 해야 된대요. 근데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오실 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도보로 오신 분들이 없죠. 뭐 지하철을 타건 버스를 타건 뭐 어떻게 해서든지 뭘 타고 왔을 것 같은데 싱싱이도 있네요. 그래서 얘네들이 다 어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를 되는 건데 나중에 그 탄소는 이제 뭐 발생량 저장 뭐 여러 가지 그 CCC, US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거의 1대1이에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1kg이다. 그럼 탄소 발생량 1kg, 알루미늄 뭐 1kg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토목 건축이 가장 이제 이 탄소하고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이 우리가 2050년까지 제로 에미션이 되려면 사실은 제일 많은 게 이제 그 교통, 에너지하고 건물 건설을 하는 건데 이 과제를 했을 때는 우리가 하천 정비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나무 같은 거나 아니면 사면에 잔디 같은 걸 심으면 얘네들이 탄소를 흡수할 거다. 그런 논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제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튼 뭐 지금 이거를 보면은 지금 같이 줄여서는 마지막에 2050년대 가까이 가서는 1년에 9.3 기가톤을 90 여기 9.3 기가톤을 매년 줄여야 되니까 사실은 되게 큰 일인데 이게 지금 그 제일 센 트럼프 대통령이 배를 확 째는 바람에 요새 얘기가 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되게 웃긴데 저는 사실은 여기 이제 전 대통령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혼자서 이제 이거를 채택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2050년까지는 그 LEDS 그 탄소 배출 계획을 2050년까지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가 사회 그 국제적인 면에서는 되게 그 탄소 발생하고 선진국인데 근데 사실 이제 2020년에 막 이런 여러 가지 굉장히 짧은 기간에 임기 전에 막 이거를 제정을 하고 갔는데 지금은 조금 이제 트럼프 덕을 약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되게 그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 여건이 이제 탄소이고요. 또 다른 측면은 제가 게을러 가지고 제가 지금 요새 대학원생도 없고 제가 막 조금씩 고치다 보니까 너무 스포츠를 못했는데 ESG 경영이 사실은 이제 되게 큰 화두 중에 하나더라고요. 제가 그 하시는 분들 들어보니까 그 ESG의 E가 대부분 이런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맞추면 한 30년 전에는 그 EIA를 안 하면 사업할 때 대출금리가 높았거든요. 그 식으로 이제 ESG 경영을 공시를 못하고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사업권을 참여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국제적인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다음은 이제 물재해 예방을 위한 과학기술인데요. 이게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그새 또 구글에서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래프캐스트에서 이 딥마인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홍수 예보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또 되게 잘 맞는데요.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그 아프리카 쪽 같은 그 좀 이분한 동네에서 좀 잘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찾아보니까 이제 헥사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런 그 어떤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에서 되게 필요한 어떤 정보를 다 만들어주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헥사곤이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제조, 에너지, 교통 이런데 재난도 이제 요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사실 니아에서 그 인공지능 관련돼서 우리나라도 어떤 정보를 시각적으로 읽어서 이거를 자동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니아에서 그래서 지금 한강 홍수통에서 400억짜리 과제를 아마 발주를 했죠. 그래서 이 대부분 모든 거를 그냥 이 CPS 안에서 다 평가를 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사전에 예방적 재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이런 식의 그림은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내가 계산한 결과에 홍수위가 넘어가 안 넘어가를 해서 이렇게 택킬로 했었는데 요새는 이제 최근에 느낌이 이거를 그냥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만 해도 비가 얼마가 오는 걸 가정을 해서 이런 그림을 보고 싶어 했는데 뭐 지금 와가지고는 아예 다 자동화 시켜가지고 그냥 앉아 있다가 테레비 보듯이 야 내일 어떻게 돼 그러면은 큰일 났는데요. 그러면 이제 강남역 그 삼성 출근하는 사람들 출근하지 말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를 원하고 있죠.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사전적으로 재난 관리를 하면 이 복구보다는 예방이 이세 배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데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큰 장사죠. 세 배를 벌면 한 두세 번만 세 번 벌면은 금방 부자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회복성 혹은 탄력성을 기반으로 한 이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고 여기서는 그 EAP는 아까 보니까 유관영 이사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뭐 그 얘기는 관심 없고요. 결국은 이 3차원 GIS를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핀포인트 형식의 결과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때는 그냥 숫자로 뭐 12커 15가 커서 15가 커 그러면 이제 낮고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글자에다가 엎어보고 싶어 하고 있고요. 요건 이제 손사영 교수님이랑 같이 과제하면서 만들었던 티 같은데 이제는 과거에 조금 전에 거는 이제 도시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내수하고 외수하고 한꺼번에 해서 결과를 보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대상이 틀린 거지 결과물은 다 똑같은 얘기들이에요. 3차원으로 다 보여달라. 그리고 이거는 또 김상당 교수님하고 같이 했다 떨어진 가지인데 이 고품질 고해상도 조금 아까 3차원 GIS랑 거의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 가뭄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 예를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AI 기반으로 하자. 점점 이제 그 들어가는 말들이 이제 화려해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또 하나 더 넣는 게 이제 원격 탐사를 넣자. 원격 탐사, AI, 시공간, 3차원 GIS가 이제 최근에 요구하는 사항이죠. 이 사항을 못 맞추면은 사실은 어떤 연구 제안이나 연구를 수행하기가 되게 어렵죠. 또 내수 쪽에 와서 다시 보면은 이런 3차원 GIS를 구축을 하려면은 이 수치 지형 레이어나 도로 레이어, 하수도 레이어, 치수관 레이어들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얘네들의 이제 문제가 기차랑 비슷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대전역 망가지면 부산 죽어도 못 가잖아요. 이제 하나라도 빠지면은 그 결과까지 못 가니까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에서는 사실은 수재 예측에 대한 거는 사실 별로 없었고 제일 주가 됐던 게 용수가 부족할 때 용수가 필요한 위치에 보내자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아이템이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비가 정말 부족할 때는 이렇게 뭐 생수라도 뿌려가지고 하겠지만 평상시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면 그냥 대충 기다리면은 또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그 스마트 그리드 관점에서 해보니까 이게 전기값이 더 나와가지고 이게 거의 의미가 없어졌었죠. 그래서 이 스마트 시티도 굉장히 큰 과제로 LHC로 연구가 됐던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상황 전파나 대응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뭐 좀 더 가서 이제 행안부에서 관심 있어 하는 건 이렇게 뭐 100m 정도 단위에는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에다가 나하고 상관없이 내가 여기 있는데 여기 침수될 것 같으면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야, 거기 박무정이 너 빨리 집에 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연구단에서 이런 것들이 시도는 됐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S3에서 정보통신연구원에서 한 과제를 들어보니까 백화점에서 되는 거예요. 백화점에 가면은 창문이 없으니까 백화점에 가서 이상 상황이 되면 뜨는 거예요. 그러면 너의 그 대피로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열리는 문을 통해서 막 나가게 돼 있는데 진짜 안 맞아요. 밖에서 네이버 해도 여기 지도 찾고 오기 힘들죠. 방향이 일단 못 맞춰주잖아요. 표정을 못 해주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래도 이 행안부에서는 이런 연구도 지금 시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거래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 지금 나와 있는 뭐 3차원 GIS, 고해상도 AI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데 이 제가 저하고 리처상 교수님이 역전의 용사인 거예요. 혁명을 두 번이나 맞아요. 살면서. 여러분 대부분 한 번만 맞은 분들이 많은데 20세기 후반에 3차 산업혁명이었는데 이것도 잘 뭔지 모르겠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처음에는 이 다음 페이지는 다르게 봤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AI죠. 그래서 AI가 다, 다 알아서 하는 이런 관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1차 산업혁명은 뭐 저기 전기기관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내연기관,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었는데 4차 산업혁명은 사물 인터넷이나 로봇, 3D 프린팅, AR, VR인데 3D 프린팅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4차 산업혁명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꼽사리 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하고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차이를 보면 3차 산업혁명은 이제 컴퓨터가 기계를 컨트롤할 수 있게 해줬는데 4차 산업혁명은 요 중간에 보시면은 스마트화를 시켜서 이 컴퓨터하고 기계를 연결시켜주는 거다. 뭐 많이 보셨던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 초연결이 된다는 이것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주된 그 목표 중에 하나이고 이렇게 되면은 뭐 공정 측면에서도 공정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나왔던 이게 한 7, 8년 전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랑 이 토목이랑 관련되는 거는 잘 보시면은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빅데이터, 드론, 화물 인터넷 정도가 이제 우리랑 상관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드론이 제일 어이없죠. 저도 사실은 무려 5천만 원어치 드론을 샀어요. 이거만 있으면 대학교도 갈 수 있고 졸업되고 뭐 취업도 된다는 생각으로 샀는데 한 번도 연구 과정에 참여는 못 해봤죠. 그래서 드론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되게 허무한 그 신기루 같은 거죠. 그래서 아마 교수님도 대부분 드론 하나씩 다 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드론 가지고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소수고 드론으로 할 만하면 회사들이 다 이미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제일 성공한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농약 쳐주는 거예요. 농약 쳐주는 사람들이 제일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아까 나온 거랑 좀 비슷한 PT인데요. 이것도 이제 요거는 아마 전한동 교수님이 요 과제 하고 있는데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1번 보시면 스마트 워터 그리드와 LID 인프라 시설, 그래서 물하고 관련된 침수나 가뭄에 대응해서 모든 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초연결 플랫폼을 만들겠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거에 대비해서 비를 저감시킬 수 있는 조절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고 물이 부족하면 물이 부족한 지역에 용수가 필요하면 용수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스마트 시티의 프로젝트의 되게 중요한 사항이었는데 이게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너무 좀 꿈이 이상적이죠. 그래서 뭐 아무튼 그래도 이런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CPS 개념의 발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보다 훨씬 더 전문으로 하시는 우리 후배님들이 많으시니까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 쪽하고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토목 쪽하고는. 그래서 이게 굳이 사실은 그 이동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EU 쪽에서 개발이 됐대요. 그래서 이제 댐이 파괴되거나
아니면 뭐 맨홀에서 물이 나오거나 뭐 그 물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써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픽사에다 팔았죠. 그래서 픽사에서 나오는 댐 터지고 이런 거는 그리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생각보다 이제 그렇게 별로 써먹을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요새는 모든 과제에 아까 말씀드린 AI, 디지털 트윈, CPS가 다 들어가 있고 하나 빠진 게 DNA죠. 요거가 안 들어가면은 제안서를 못 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정책 및 제안인데 제가 뭐 무슨 정책을 제안하겠어요. 자기네들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되게 그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엘니냐, 라니뇨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좋은 상황에 있는 거예요. 올해 비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올해는 가뭄이 없죠, 다행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홍수가 난 것 같아요, 가뭄보다. 그래서 이 아직은 우리가 잘 느낄 수는 없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기후 위기가 왔고 이 기후 위기에 100% 대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의 생각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꾸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홍수 나서 침수가 되면 재발 방지를 약속을 하잖아요. 재발 방지를 약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졸업을 하면 국가가 이제 R&D나 아니면 회사에 다니면 돈을 받고 하니까 자꾸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진짜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비가 100mm 오는 거에 견딜 수 있었는데 200mm 오고도 견디게 하라고 하면은 이거 100원 내고 빵 두 개 가져가야 되는데 네 개 가져가는 격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기후위기에 대응한 이 적응으로의 패러다임이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물재 통합관리 시스템인데 예전에는 가뭄이면 가뭄, 홍수면 홍수, 뭐 물 이용이면 물 이용, LID면 LID 이렇게 다 각자 따로 갔는데 어느 순간 되고 나니까 이거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좀 다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이 어떤 분석의 대상도 가능하면 넓었으면 좋겠고 시간의 간격도 짧았으면 좋겠고 해상도도 높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아마 장기적으로는 되게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요즘 모든 그 연구들이 증강 플랫폼을 같이 연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뭐 제로부터 안전한 국토 조성을 위한 기반 여건 조성인데 이거는 사실은 뭐 우리가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정부나 그 정부 관료들이 이런 거에 대한 되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올바른 방향을 갈 수 있도록 우리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디서 주워 왔는데 그래서 디지털 트윈을 하려면은 이제 고해상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우리가 그 1단계에서는 이미지만 갖다 놓고 봐도 그러니까 이 지도에다가 뿌리기만 해도 아 좋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되니까 이제 BIM 정도가 됐는데 BIM은 이제 뭐 건설 현장에서 건물을 지을 때 파이프가 뭐 복도로 지나가지 않냐 이런 정도 보는 거였고 그 다음에 조금 발전이 되면서 실시간 정보를 활용하는 이제 빅보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여기다가 빅보드는 이제 일방향으로 왔던 건데 이제 피드백이 되는 이제 CPS 관점까지 온 거고 그다음에 이제 레벨 5가 되면 자동차랑 비슷하네요. 그냥 하면은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것 같이 자기가 이제 셀프 드라이빙해서 모든 결과를 이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거다라는 게 이제 예상이긴 한데 글쎄 이게 뭐 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물질 관점에서는 이거 뭐 피해가 안 나게 해야지 야 저기 고대 안암 캠퍼스 다 침수됐어 뭐 알면 뭐해요 사실은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 같은 경우 보면 장강 같은 경우 되게 크고 넓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보면 홍수날 때 진짜 사람들이 막 그 모래주머니 가지고 막 가서 막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건 안 될 것 같고 사실 그래서 여기 5단계까지는 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전차영 교수님이 여기 오실 때 저희 나이가 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1시간 정도 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